자, 고전시가 중에서 별곡이라고 이름 붙은 애들은 청산별곡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별곡 갈래는 가사의 하위 장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청산별곡을 제외하고 이렇게 별곡이라고 이름 붙은 작품이 나왔어. 그럼 얘는 가사구나. 그리고 요 앞에 붙어 있는 낙은 혹은 성산별곡의 성산, 이건 화자가 가사의 주제로 잡고 있는 곳, 자연 속 화자가 위치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여기는 고유명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근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내용을 가사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성산에 대한 가사를 쓴단 말이야. 낙은별곡도 낙은이라고 하는 자연 속 위치에 대한 가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남도진이라고 작가 이름이 밝혀져 있죠. 사대부가 가사라고 하는, 가사 이제 별명이 장가인데 긴 작품을 쓸 수 있다는 소리는 지금 얘가 자연 속에 있다, 요 얘기야. 왜? 관직을 하면 한양 안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긴 가사를 앉아서 작성할 만큼 시간이 많단 얘기야. 그러면 관직하느라 바쁘지 않단 소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가사 장르라던가 혹은 연시조와 같이 긴 갈래의 작품들을 쓰는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사상, 안분지족, 안빈 낙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작품 속에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 낙은별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전 시가에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목과 작가 이름이 드러난 걸 통해서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낙은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자연 친화적이고 안분지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본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본문 내용 이렇게 주석지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설명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표현법 정리해 놓은 거고,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 작품 해석할 때 알아야 되는 애들인데, 오늘은 뭘 포인트로 볼 거냐면 얘네 다 아니야. 어휘 위주로 볼 거예요. 어휘. 고전 소설도 그렇고 고전 시가도 그렇고 학생들이 어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단순히 얘들아 어휘 공부할 때는 정의만 파악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었던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야 돼. 오케이? 요거 위주로 정리할 거고, 얘는 다른 시나 다른 소설에도 등장하는 단어들 위주로 정리할 거니까 잘 적어놨다가 다른 데도 쓰세요. 알겠지? 한번 보자. 헌사한 조아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했어. 이 옹이라는 단어랑 헌사다라는 단어 먼저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가 늙은이 옹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여. 그치? 현대가 봤을 때 우리가 늙은이라고 부르면 욕이잖아. 그치? 근데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늙은이 옹자가 붙으면 존중의 표현이다.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상 뒤에 붙어요. 자, 이때 이 조아옹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세상을 만들었다는 조물주야. 그래서 이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에 옹이라고 하는 호칭 붙여서 긍정적인 감정 집어넣어 준 거야. 주인 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시가에서요, 늙은이나 소설에서 옹, 늙은이 이런 표현 나오면 부정적인 호칭이 아니고 긍정의 호칭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옹자 붙으면 유교보다는 도가 사상에 가까워. 도가 사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존재들한테 옹자가 존중의 의미로 붙는다. 그 다음에 이 헌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얘도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헌사한 이런 표현이 쓰이면 긍정의 표현이구나 알아두세요. 얘는 화려하다, 화려한 걸 좋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게 막 정신없고 산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화려한 걸 좋아하다. 그래서 화려한 걸 좋아하는 조물주님이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산천을 만들어낼 때 나그남 깊은 골짜기를 날 위에서 삼기단은 만들었으니. 자, 이때 나그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근별곡 떠올리셔야겠죠. 그래서 이 나그암이 지금 화자가 있는 위치, 이 작품의 제목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문산 북쪽에 나그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헌사한 조아옹이 나그암 골짜기를 날 위해서 만들었으면 이 나그암 골짜기의 주인은 누구야? 나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주인공은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기 자신이 자연을 즐기는 존중받을 표현을 쓰고 있는 쓸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 나타나 있어.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공이 명리의 뜻이 없다 이랬어. 자, 명리라고 하는 애는 명예와 이익이라는 단어인데 요것도 요렇게만 생각해 두지 마세요. 얘는 관직, 요렇게 생각해. 관직.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명예롭다라고 하는 건 뭘로 얻냐면 산농공상의 선비들이 입신양명을 함으로써 얻는 게 명예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리를 쫓지 않는다. 이러면 관직에 관심이 없다. 이 얘기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진세를 하직하고 아멸에 깃들이니 했어. 하직이라고 하는 건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야. 그래서 자기는 속세에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아멸에 깃들였다. 자연 속에 들어오게 됐다. 내 생애가 담백한들 분수이니 상관하랴. 그래서 자기 생이 담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재 분수는 초라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태도가 나타나요. 농안제 맑은 창에서 주역을 점검하니 소장진퇴 성운이 밝아있고 낙천지명 경계도 깊었어라. 달을 이롱하고 말 있고 앉았으니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한고 했거든. 자, 요렇게 묶어. 자, 요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나그암에서 화자가 안분지족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사는지 하나씩 제시를 해줘. 그래서 첫 번째, 주역 읽고 놉니다. 이 얘기 먼저 해주고 있어.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유연히 흥이 나서 여기까지 검은고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놀아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거 먼저 정리해보고 갈게. 자, 농환제에 제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역을 점검하다 밑줄 치세요. 농환제 제는 여러분 서재할 때의 제예요. 그래서 서재라고 하는 건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농환이라고 이렇게 붙잖아. 요 앞에 이렇게 붙는 애들은 양반들이 주로 하는 이름 짓기야. 그래서 저기는 고유명사인 그 경우가 많아요. 농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 이름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에도 볼 거야. 뭐 농한제도 그렇고 뒤에 가면 뭐 물은 개 이런 거 나오거든. 요 뒷단어가 중요하다. 알겠죠? 얘는 서재야, 서재. 농한제라고 해서 서재 이름 자기가 붙여놨고 그 서재에서 주역을 점검해요. 자, 주역이 무슨 유학의 오경 중 하나다. 요렇게 풀이가 나오는데 요것만 알면 뒤에 해석 못한다. 응? 그래서 항상 어휘 공부할 때는 얘가 뭔지 그냥 단순히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주역이라고 하는 책 설명해 줄게. 얘는 뭘 다루고 있는 책이냐면 음양, 오행, 팔괘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 오행, 팔괘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고 그 안에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주역은요, 현대로 따지면 뭐냐면 사주팔자,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는 방식이 적혀 있는 책이야. 알겠어? 그래서 주역을 점검했다. 요게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지 이 낙천지명이라고 하는 단어, 천지를 몇 번 왕래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양에서 음의 기운은 무거워, 양의 기운은 가볍고, 그래서 양의 기운이 모여서 하늘이 됐다라고 보고요. 음의 기운은 가라앉아서 땅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라고 하잖아. 그럼 요게 양의 기운이고 요게 음의 기운이에요. 자, 보자. 주역을 점검했더니 소장진퇴는 성운이 밝았고 낙천지명의 경계가 깊어졌다 했거든. 자, 요렇게 위에 초록색 별표 붙은 애들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어휘가 적혀 있죠. 근데 이때 이 어휘 볼 때도 중요한 게 그냥 저기는 단어의 의미만 적혀 있어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뭘 뜻하는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낙천지명은 천명 체크하세요. 천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다 주관해서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천명은 뭘 통해서 하냐면 주역에 있는 음양, 오행을 분석하고 인간에 있는 팔괘라고 하는 걸 분석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천명을 아는 즐거움의 경계도 깊어졌구나 이 얘기야. 주역이라는 책이 다루는 애가 천명이거든. 그걸 보는 이유가 천명을 알기 위해서야. 천명을 아는 즐거움이 경계가 깊어졌다. 자, 이때 소장진퇴는 소장진퇴라고 하는 게 뒤에 가서 보시면 음양의 이치라고 나와요. 그치? 그럼 음양의 이치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역의 내용이에요. 그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주역에 나와 있는 게 음양의 이치 그리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걸 따지고 팔괘를 따져서 인간의 인생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라고 하는 걸 점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장진퇴는 성운이 밝아 있다 해서 성운은 나보다 먼저 유학을 했던 성인이나 성현들을 뜻해요. 그 사람들의 교훈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 그리고 주역을 누군가 썼을 거 아니야. 주역을 썼던 그런 성훈들의 교훈이 이 책에 밝혀 있다. 그래서 음양오행 그리고 성운이 주역에 밝혀져 있고 그걸 통해서 천명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얘기야. 달을 희롱하고 밤 늦도록 책 읽고 말하지 않고 책 읽고 있어요. 말을 잊고 앉았으니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는가? 선생님이 여기 천지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음양이라고 하는 거의 이치를 몇 번이나 깨달았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즐거움 자연 속에서 즐긴다고. 여기까지가 지금 주역 읽은 내용이고 두 번째 자연 속에서 뭐 하고 노냐? 노래 부르면서 검은고 타면서 논다. 이 얘기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금의 금자가 검은고 금자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거 혹은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거 요 부분에서 금자라고 하는 거 나오면 다 검은고야. 검은고를 비껴 앉아서요. 무릎 위에 올려두고요. 평우조에 조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보어사에 사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렇게 조자로 끝나는 애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가락이야, 가락. 그 다음에 보어사의 사 이렇게 생긴 애가 드러났다. 가사. 평우조라는 가락에 보어사라는 가사를 붙여서 검은고 섞어타면서 노래 부른 거야.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유연히 흥이 나서 세상 걱정이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속에서 뭐 하고 노냐면요. 여기까지 잘라주십시오. 분분한 시비야 귓결에 들릴 수냐 여기까지. 세 번째 뭐 하냐? 동네에 있는 늙은 번님들과 젊은이들이랑 함께 소나무 언덕에 섞여 앉아서 술 마시면서 잡담하고 놀아요. 근데 이때 자기가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은요 전부 시시비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비라는 단어는 옳다, 그르다 이 뜻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관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시비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이 모이고 있는 모임에서는 조정과 관련된 얘기 해 안 해? 정치와 관련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두세 장 기울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앞눈에는 벼가 좋고 뒤쪽 시냇물에는 고기가 많더라. 봄산에 비가 온 다음에는 미궐이 살쪘더라. 얘들아, 미궐은 뭘까? 비가 왔더니 통통해졌대. 동물들이 비 마시고 통통해지는 거 봤어? 아니야. 식물이야, 식물. 그래서 이 미궐이라고 하는 건 고사리예요. 자, 그래서 한가로운 중에 이런 말씀 소일로 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도 시비, 정치 얘기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고 노냐? 낚시하면서 놀아요. 자, 근데 이 낚시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가어옹이야.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고 세월을 낚고 경치를 즐기려고 낚싯대 메고 내려가는 거야. 해당화 깊은 곳으로 낚싯대 메고 내려가며 어부사 사자 나왔다. 아까 배웠지? 가사야, 가사. 그래서 어부의 생애를 노래한 가사 한 곡조를 바람결에 흘려 불러 목동의 피리 소리에 넌지시 화답을 한다. 저 멀리서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리니까 어부사 한 곡조를 답가처럼 부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석양은 해질 무렵, 방초는 잔디밭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풍이 건듯 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도롱이 걸치고 바위에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 이 영상 그리고자 영욕을 불가하니 세살을 내 알더냐. 자, 이때 동풍과 새우는 각각 계절적 배경이 봄이구나를 알려주는 단어죠. 왜? 바람 중에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봄에만 불어. 우리나라는 사계절 계절풍이 불어요. 방향이 다 달라. 그래서 한반도에서 동풍이 분다? 봄이야. 겨울에 부는 바람 우리는 북쪽에서 부니까 북풍일 것 같지? 삭풍이라 그래 그건. 삭풍은 겨울바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새우는 가늘 새자 가늘다. 그래서 가는 비, 요즘에 내리는 비는 한여름에 내리는 비는 두꺼운 비야. 거의 머리 뚫릴 것 같은 비가 내리지. 근데 봄비는 가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새우는 봄에 내립니다. 비옷을 걸치고 바위 위에 봄날 비가 막 가랑비가 올 것 같은 그 풍경을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용면은 이 사람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기 음이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송나라 때 화가 이공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면은 이공린이야 이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화가구나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공린을 불러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을 그리고 싶을 정도다. 영욕을 불관하니 세살을 내 알더냐. 자, 영욕이라는 단어 별표죠. 지금 얘 한자가 안 나와 있어.
영욕이라는 단어의 욕자가요. 한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뭐 한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는 욕망. 하나는 진짜 욕이야, 욕. 욕 먹는다 할 때 욕. 그래서 얘는 영화롭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거든. 근데 이 욕은 한자에 따라서 영화로움과 아예 반대되는 욕됨을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영화로움과 유사하게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속세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야. 관직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명리나 영욕 이런 단어는 전부 속세에서 관직할 때 얻는 겁니다. 자기는 영욕을 볼관자야, 볼관. 보지 않으니 세상 일을 알더냐? 세상 일을 모르겠다. 주육, 술과 고기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름날 더운 길, 홍진 사이에 분주하며, 홍진은 유명하죠. 붉은 먼지라는 뜻이지만 속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네들은요, 주육에 빠진 분들은 여름날 속세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이래야 되니까. 그지? 겨울밤 추운 새벽에는 대루원에서 서성여요. 자, 새벽에 대루원에 왜 서성거리냐면, 이 대루원은 대궐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대기 장소야. 그럼 왜 새벽부터 대루원에 서성여? 빨리 대궐에 얼른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서 있는 거죠. 너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냐? 자네는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생활은 너무 괴로운 거죠. 내 신세를 내가 말해보니까 너 한번 들어봐라. 나는 삼복, 초복, 중복, 말복, 한여름 얘기해요. 한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배구선 부채입니다. 부채를 높이 들고 풍령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 앉아 다리 펴고 누워있다. 자, 얘의 태도랑 다르죠? 완전히 대조되지? 편한 이 고동 그 누가 겨룰 쏘냐 해서 그 누구도 이 편한 고동은 겨룰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제일 편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겨울, 동지라고 하는 건 겨울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가장 추울 때예요. 가장 추운 날 밤에 눈이 온 후에 나는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베개야 베개. 베개 돋아서 베고 해 돋도록 잠을 잔다. 근데 니들은 새벽부터 대루원 나가서 고생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 좋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니네 생활은 너무 괴로운 거다. 편함도 편할시고 고단함을 잊을 수냐. 30이 기타 하나에서 30 체크. 자, 3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왕은 핏줄을 타고 태어나야지만 될 수 있지. 근데 삼정승들 같은 경우는 핏줄이 없어도요, 관직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 자리야. 그래서 유학에서 입신양명할 때 가장 높은 자리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30이에요. 근데 이 30이 귀하다고 한들 나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얘는 속세를 대표하는 존재거든. 값수로 따진다면 망금인들 당할 손가 망금을 줘도 안 한다는 거야. 보리밥에 맛들이니 팔 진미가 부럽지 않고 헌 배옷이 알맞으니 비단은 가져서 무엇할까. 보리밥과 헌 배옷은 현재 화자가 지내는 생활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팔 진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고 비단 옷 안 입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략 이전이야. 중략 이전 내용은 자기는 나그남의 자연 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뭐 한다? 주역 읽고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 부르고 있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소소한 이야기 하면서 술 마시고 있고, 낚싯대 들고 나가서 낚시하려고 가다가 주변 풍경 보고 감상한다. 그죠? 그래서 너네는 여름이랑 겨울에 그렇게 고생하지만 난 여름과 겨울에 행복하게 지낸다. 내 인생이 더 즐거워. 이 얘기했어. 그치? 자, 중략 부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고전 시가도 그렇고 고전 소설도 그렇고 중략 부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배경이에요. 배경. 배경 무조건 바뀌어요. 배경이 바뀌어. 소설은 배경이 바뀌면 인물도 바뀌어. 그 배경 안에 서 있는 인물들이 소설은 바뀌거든. 근데 시가는 배경이 바뀐다고 무조건 등장인물이 바뀌지 않아요. 왜? 시는 항상 1인칭 화자가 자기 얘기하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략 부분에서 뒤에 시가 중략 부분, 시에서 중략 부분 뒤에서는 인물과는 굳이 안 찾아도 돼. 어차피 나니까. 그래서 배경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작품의 지금 배경이 옥류폭 체크하세요. 타경호 체크해 주시고 방곡천 체크해 주시고 무릉계 체크해 주시고 자연뢰 체크하신 다음에 구변담도 체크해 주시고 선부연까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중략 부분 이후에는 화자가 낙은 근처에 유명한 팔절탄이라 그래서 8가지 지역 명소가 있어. 그 8가지 지역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명소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옥류폭, 타경호, 방곡천, 무릉계, 자연뢰, 구변담, 선부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작품을 보고 얘가 팔절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 그치? 그걸 모르면 지금 나근별곡은 나랑 같이 봤으니까 수능을 나오면 땡큐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작품이 혹시라도 만약에 나왔어. 못 찾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농안제 할 때 얘기했어. 맨 끝에가 중요하다고. 그치? 보세요. 특징 얘기해 줄게. 지역 명칭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한자어를 같이 줘요. 한자어를 같이 줘. 다른 애들 한자 안 줬지. 이런 것도 한자어인데 한자 안 주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쳐. 폭, 호, 천, 개, 뢰, 담, 연. 농안제에 제가 서제라 그랬죠. 그치? 쟤네들의 정체는 저 마지막 끝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폭은 뭘까? 폭포. 폭포. 호는 호수. 쉬워요. 천은 냇가. 그치? 개는 계곡. 자연뢰, 이 뢰가 좀 어려워요. 이 뢰는 여울 뢰자인데 여울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시냇물 같은 거예요. 이런 단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담은요. 고여있는 물을 담이라 그래요. 바닷물이랑 반대되는 말 우리가 담수라고 하지. 그때 담이야. 선부연의 연은 연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근데 고유 명사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 맨 끝 글자가 걔의 정체가 뭔지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알겠죠? 그래서 요 장소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기가 있는 나그남 주변에 있는 경치에 대한 예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류폭포라고 하는 건 물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그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을 지규법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 명월주의 주는 여의주 할 때 주자야. 이런 건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구술이란 뜻이겠죠. 옥반은 옥으로 된 쟁반이야. 쟁반에 구슬이 탁탁탁탁탁 굴르면 또르르 굴러가면서 통통통 튀지. 폭포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에 물들이 탕탕탕탕 튀죠.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준 거야. 은으로 된 고리에 수정,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애로 이루어진 렴이라고 하는 건 발. 이렇게 생긴 애들. 코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폭포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 요게 폭포를 비유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타경호는 호수, 방곡천은 냇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휘적으로 알아야 될 애가 크게 두 개가 나오거든. 세 개 나오는데 하나는 간단한 거니까 두 개 먼저 볼게. 자, 여기 귀 씻던 옛 타라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부연에 나오는 방고씨 체크하세요.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고전 시가도 그렇고 다른 소설도 그렇고 아주 단골로 인용하는 애들이야. 자, 귀 씻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허유를 얘기해. 너네가 소부랑 허유 정도는 알아야 돼. 그쵸? 자, 허유는 귀 씻은 사람이고 소부는 소한테 물 먹인 사람이야. 외우기 쉽죠? 소부, 소 요렇게. 그치? 자, 허유와 소부는 뭐한 사람이냐면 자연 속에 은거한 사람이야.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 자연에 은거한 대명사 애들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면 옛날에 중국 태평성대 시절인 하나라 시절에는 요임금, 그 다음 임금이 순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 그 다음에 탕임금 이 순서대로 임금을 맞는데 이 요순, 우탕 임금들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다음 때 임금을 찾아나서 그래서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왕위를 선위해준 인물들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요임금이요 다음 때 임금을 찾아다닐 때 순임금보다 허유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허유야, 다음 때 임금을 내가 찾고 있는데 네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너가 그 다음 임금을 해달라. 그랬더니 허유가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면서 시냇물에 귀를 씻었다. 자,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를 이끌고 온 소부가 소한테 물을 먹이려다가요. 허유가 귀를 씻으니까 그 허유가 귀 씻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허유보다 위로 올라가서 소한테 물을 먹이더라. 소부 입장에서는 허유가 귀 씻은 물도 더럽다는 거야. 그리고 소부는 허유를 비판합니다. 네가 제대로 은걸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존재를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겠는가. 그래서 허유도 은거의 달인이지만 소부는 완전히 은거한 인물이야. 자, 봐. 그러니까 귀를 씻던 옛 타라비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허유 얘기하는 거죠. 자, 티끌 묻은 긴 각근을 타경호에 씻어내는 거 허유를 인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티끌 묻은 긴 각근이 허유가 귀 씻은 거랑 똑같은 거야. 타경호에 씻었다. 그러니까 아까 시냇물에 씻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허유 귀에 들린 뭘 얘기하는 거야? 속세의 흔적인 거지. 알아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세의 흔적을 자연 속에서 흘려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반고씨. 너네 저렇게 씨자 붙잖아? 선생님 아까 전에 옹자 붙으면 존중의 의미라 그랬지. 씨자가 붙으면 동양에서는 신들한테만 붙이는 호칭이야. 너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이아 신화라? 그거랑 똑같은 존재가 동양의 반고씨예요. 반고 거인이야. 사실 이름은 반고. 신이기 때문에 뒤에 씨자가 붙는 거야. 동양설화의 신화 그 신들은 뒤에 씨자가 붙어요. 대표적으로 반고씨 있고 복희씨 있어. 뭐 헌원씨도 있고. 반고씨는 창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고 복희씨는 인간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헌원씨는 인간을 위해 수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인물이고. 오케이? 자, 이때 반고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이 혼탁한 기운일 때 음의 기운은 무거워서 가라앉고 양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음과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태극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게 동양 신화야.
근데 요 사이에 어느 날 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깨지자 그 안에서 반고가 태어나요. 근데 이 반고의 정체는 거인이야. 그럼 얘가 자라면서 키가 쑥쑥쑥쑥 크겠지. 반고거인 키가 어디까지 자라냐면 9만 리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9만 리가 자라는 동안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사이에 9만 리나 되는 공간이 생겨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래서 우리는 현재 9만 리 장천 이런 표현을 써. 땅에서 하늘까지의 거리가 9만 리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방고거인이 9만 리까지 딱 크고 하늘과 땅이 딱 떨어지고 나서 방고거인 그대로 쓰러져서 죽어요. 방고거인의 몸뚱아리는 흙이 되고 핏줄은 강이 되고 뭐 방고거인의 털들은 숲이거나 나무가 됐다. 이게 동양의 창세 신화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 반고씨부터 생긴 가마제작 공교하다 했죠?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보도록 할게요. 귀시던 할아버지 자네 혼자 높을 소냐. 방곡천 냇가죠. 긴긴구비가 초당 초가집을 둘렀으니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세상은 속세겠죠. 연사에 막대 짚어서 무릉계로 내려가니 양한 두 눈입니다. 두 눈에 날아다니는 복숭아 꽃이 붉은 안개로 자욱하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충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하일세라. 여기서 무릉개, 무릉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라고 하는 애는 계곡이라 그랬지. 얘 이름에 무릉자가 붙었어. 무릉도원은 동양의 유토피아야. 이상향. 자, 이때 이 무릉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복숭아 꽃이 만발해 있다라는 소리거든. 자, 인간이 무릉도원을 어떻게 찾냐면 시냇물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복숭아 꽃잎이 한두 개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이 상류에는 무릉도원이 있나 보다 하고 물 위로 올라와서 무릉도원에 찾아온다라고 봐.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했어? 물 위에 뜬 꽃을 자기 손으로 건져버렸어. 왜?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복숭아꽃 보고 자기가 있는 무릉계로 찾아올까 봐. 오케이? 내가 있는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서 소문 안 내려고 그거 얼른 치워버린 거야. 단구를 넘어들어 자연래에 지나가니 자연래라고 하는 건 그냥 여울, 계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향로봉우리에 남은 안개 햇빛에 비쳤다. 봉우리는 이렇게 산봉우리 얘기하는 거야. 구변담의 고인물이 담수야 담수. 말 그대로 저수지 같은 거야. 그래서 구변담의 고인물이 거울처럼 맞구나. 속세를 잊은 저 백구야 너와 나와 벗이 돼서 물가에 논일면서 세상 잊어버려 보자. 그래서 여기 표현법 중요하거든. 잘 체크해 두세요. 알겠지? 사람이 아닌 존재한테 말 걸면 그거 다 의인법이고 그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자연물이면 자연 친화야 다.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으로 찾아가니에서 이 연못입니다. 방고시적 생긴 가마 제작이 정교하다. 그래서 이 선부연이라고 하는 애가 가마솥 모양으로 생긴 연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 가마 제작은 선부연을 얘기합니다. 형산에 만든 솥을 누가 옮겨왔나. 석간에 걸린 폭포가 상하 위아래 연못으로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 소리가 대낮에 들린다. 그래서 위아래 연못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벼락 소리 같다. 시냇물과 산에 취한 흥이 계곡과 산에서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멀리 쌍개암 하면서 암자로 끝나면 절입니다. 쌍개암에서 들리는 북소리가 밤 됐어요 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갈 길을 재촉한다. 퉁소에 봄을 담아서 버드나무 다리로 넘어오는데 서산의 상쾌한 기운이 사이당 집당자야. 초당할 때 초가집이라 그랬지. 사이당이라는 집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사이당이 누구네 집이야? 네, 형네 집. 이 사람 하루 종일 시냇가랑 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형네 집으로 갑니다. 어와 우리 형님도 환정이 전혀 없다. 속세에 대한 관직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서 공명을 사양하고 삼조과로 돌아왔다. 그래서 삼조과는 서재 이름이지. 얘가 또 서재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재앙의 남을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해서 속세에서 만나게 되는 재앙의 물결은 형님 신변에 미치지 못한다. 얘도 지금 자연 속에 있는 나랑 똑같은 애인 거죠. 긴 베개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이 두 노인은 누구야? 형네 집에 간 나랑 형이겠죠. 스라 무릎 아래란 뜻이에요. 무릎 밑에 자손들이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것이 아니 즐거운가. 너무 즐겁다는 거죠. 먹거나 못 먹거나 상관없다. 가난하게 살든 안분지족으로 사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아마도 수석의 소요에 남은 세월 마치리라. 수석은 물이랑 돌이란 뜻인데 일종의 대유법이에요.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연. 그 다음에 소요라고 하는 건 천천히 거닐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거닐면서 남은 생활을 마치리라 의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케이? 작품이 되게 길었어. 그래서 표현법이나 여타 나머지 설명할 거 더 많은데 못하고 중요한 어휘 먼저 설명했어. 알겠지? 그래서 옹자 붙은 거, 시자 붙은 거 잘 기억해 두시고 허유 얘기도 잘 기억해 두시고 무릉도원 얘기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 아까 쭉 설명해 준 애들이 있죠? 그거는 다음번 시가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이 작품 낙은별곡이랑 뒤에 있는 옥루몽이랑 모의 수능 완성 교재에 정리해서 오세요. 다음 주까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